많은 분들이 정말 1년 가까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최초의 대자본이 투입된 한국형 스페이스 오페라의 첫 번째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뭐 그 전에 SF 영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근데 소규모거나 뭐 예스터데이 정도? 레스터데이 그다음에 금미래를 상정으로 하는 이제 로스트 메모리즈라고. 로스트 메모리즈 있었구나. 우주선이 나오진 않지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르적으로 로스트 메모리즈도 SF긴 한데 좀 판타지에 가깝죠. 사실은. 액션 판타지에 가깝죠. 판타지에 액션 가깝고. 판타지. 그다음에 이제 원더풀 데이스는 애니메이션이고 또 내추럴 시티. 내추럴 시티 정도 있는데 뭐 하드 SF도 아니고 뭐 스페이스 오페라도 아니고. 그렇죠. 예, 좀 애매하고 또 워낙 작품성의 평가가 높질 않아서. 로스트 메모리즈가 빼고 오늘 열심히 또 우리 스탠리 형 또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좀 빨아드려야지. 형님 빨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헐지 않도록 살살 빨아주세요. 예, 그래서 또 오래간만에 한국 영화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 팟캐스트 유튜브의 단점이기도 하죠. 한국 영화 보정. 국뽕 때문에 보정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 영화계가 살아야 우리 유튜브 팟캐스트도 살지. 같이 먹고 살자고요.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그거를 뭐 국수주의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도 없고 하여튼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진짜 한번 승리호 오래간만에 한국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태극호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본인이 얘기했잖아. 본인이. 예. 이 베테판에서는 지옥의 묵시록은 무치로 승리호는 태극호 이래야지 영화 친구분들이 다 알아들으십니다. 예. 저 뭐죠? 옛날에 그 태권부에 나왔던 만화 로버트 태권부 아니요. 그 거북호라고 안 그런 게 다행이에요. 우주선하고 거북선. 예. 우주선은 거북선이었지. 예. 그래서 우주선 야마토를 반대로 오락가이 해가지고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랑 한번 승리호 따끈따끈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또 월요일날 모였습니다. 저는 리뷰를 라이브로 한다는 거 오늘 와서 알았어요. 그렇군요. 리뷰 방송이라 가지고 당연히 녹방인 줄 알았는데 라이브로 한다는 얘기 방피디한테 듣고 쫄아가지고 나 오늘 되도록 입 닫고 있어야지. 편집도 안 되는데. 이 형님이 지금 뭔가 우리 방송을 한번 하더라도 지금 자본주의적으로 접근해서 슈퍼챗이라도 한번 받아본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렇구나. 예,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았죠. 많았죠. 제작 완성된 지도 오래됐는데 역시 개봉 코로나19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원래 작년 7월 극장 개봉 예정이었을 거예요. 작년 7월. 작년 7월. 아주 성수기 때, 극성수기 때 들어가려고 했던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뭐였죠? 지난번에 우리 그 리뷰했던 넷플릭스로 공개됐던 그 사냥의 시간? 사냥의 시간 말고요. 또 사냥의 시간도 있었고 맹크? 살아있다는 극장 개봉을 했고 어쨌든. 예, 했고 그 있잖아요. 여자 2명 나오는 그 콜 이후에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로 직행하게 된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지금 이런 형태를 주류로 만들 수 있는 정말 극장 산업을 완벽하게 개편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 7월이나 8월 극장에서 개봉해가지고 500만 이상 들었으면요. 연속해서 이런 기획들이 꽃을 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넷플릭스로 갔었으면 제일 좋았지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그런 평도 많더라고. 보시고 나서 이제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예고편 볼 때 그렇게 쌍욕을 했는데 막상 보고 나니 극장에서 이걸 못 보는 게 참 천추의 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박원님 저 다른 분들도 뭐 기억하실 텐데 좀 증언 좀 해주세요. 예고편 처음 공개할 때 이 반응이 좀 시원치 않았을 때 제가 계속 줄기차게 이런 반응을 했던 거 하십니까? 아니다. 괜찮을 수 있다. 보고 얘기하다. CG나 그래픽은 정말 괜찮더라. 영화 좋을 수도 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근데 거의 모든 영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아니 특히 왜냐면 승려는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 이게 되겠어? 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아니다. 될 수도 있다.
지켜보자. 가능성 있다. 여기 멤버들 중에 사실은 예고편 보고 기대한 건 스탠리 형이랑 저밖에 없죠. 저는 승려 나올 때마다 난 느낌 좋던데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다른 분들 비판했다는 얘기 아니라 그냥 별 코멘트가 없으신. 근데 이제 웹상에서 이런 반응을 보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이 많았었죠. 특히나 아까 한국에서 만든 SF들 얘기했지만 본격적인 SF 우주 활극은 이 영화가 최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가능할까 혹은 한국에서 먹힐까. 가만있어. 백승기 감독이 SF 배경으로 하나 하자라든가 스페이스 오페라. 인천 스텔라. 인천 스텔라. 예. 처음은 아니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다 주말에 봤습니다. 봤고 지금 여기 녹음실에 들어오기 전만 해도 의견들이 조금 나뉘었는데 어떤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별점부터 주고 합시다. 별점부터. 이거 뭐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겠는데. 아니 왜냐하면 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평가 우리가 또 그래 보면 난 별로야. 이래놓고 3.5개 주는 경우가 있고 끝내줘 영화. 그래놓고 3개 주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별점부터 주고. 그러면 닥터님부터 물어보세요. 제가 2개 가운데 어떤 걸 할까 고민이긴 한데 처음에는 3.7로 생각했거든요. 일단 3.5. 이거 봐. 밖에서 별로라고 해도 3.5개였어. 예. 밖에 아까 좋다고 그랬어. 좋다고 그랬나요? 이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 그 느낌으로 와서 4.25인데 많이 깎였네. 하여튼 3.5개. 닥준 평자. 저는 별점 3점인데요. 이 3점에는 한국 영화 보정 0.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영. 저는 비주얼은 5개 만점에 4개 반. 빠져나가지 마시고 종합으로 해서. 종합으로 해서 뭐 스토리라든 컨텐츠까지는 그건 3개. 합치면은 3.75개? 3.85개 정도 되겠네요. 4개 거의 근접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는 3.25개. 3.25개. 3.5개 주기에는 너무 많고 3점 주기에는 몇 가지 과감한 시도 및 그 성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3.25개고요. 조이엔님이 오늘의 당신 좋아요를 누르셨나요? 나부터 눌러야 되겠다. 네. 꼼꼼하셔라. 감사합니다. 오늘 80분 지금 실시간 채팅에 79분 누르셨나요? 좋아요. 22개밖에 안 되는구나. 좋아요를 물으셨나요라고 하신 걸 봐가지고 좋아요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채팅이 83인데 좋아요가 실시간 참여하신 분이 83분인데 좋아요가 27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다 누릅시다 여러분. 다 좋아요 누르시고요. 잠깐만 하얀 다이리님이 좋아요 2번 눌렀는데 2번 누르면 먼저 누르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물으셨나요가 아니라 다시 빠꾸된다 그거 아니야 그 뜻. 예. 알겠습니다. 누르셨나요 오타가 아니라 맞아요. 좋아요 2번 누르면 안 좋아요 됩니다. 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일단은 감독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조성희 감독님. 한국에 굉장히 드문 판타지 전문 감독님이세요. 데뷔작이 늑대소년이었죠. 아니 늑대소년 아닙니다. 데뷔작은 그 단편 영화 있고 장편 그다음에 데뷔작 얘기하는 장편은 짐승의 끝. 짐승의 끝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도 독립 영화로는 굉장히 좀 끔찍하죠. 아포칼립스 상황을 다룬 영화인데 영화 자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영화 친구분이 올려주시길 짐승의 끝까지 봤을 때는 나흥진 영화로 가는 게 아닌가 싶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식반장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아유 식반장님 감사합니다. 짐승의 끝만 해도 어떤 독립 영화의 틀 안에 있는 영화죠. 그렇죠. 근데 장편 그러니까 상업 장편 영화 데뷔작으로 선택하신 영화가 바로 늑대소년. 아닙니다. 탐정 홍길동. 아니 늑대소년. 늑대소년이 먼저. 늑대소년이 정신 차려. 맨날 이렇게 무슨 확신에 차가지고 맨날 틀리면서. 그 다음에 탐정 홍길동. 연도를 헷갈렸어요. 왜냐면 저는 스코어를 기억하기 때문에 늑대소년 600만 명, 탐정 홍길동 140만 명. 여러분 닥터님의 다양한 해석에 되게 놀라시는 분들 많은데 찾아보면 다 틀려요. 그거 주의해 주세요. 다는 아니고 일부. 그리고 해석에는 틀린 게 없죠. 아니요 틀린 거 있죠. 아니 해석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닥터님이 감독님한테 저거 그거 뭐 아닙니까? 제가 거기서 이 의미를 읽었는데 그랬더니 감독님이 네? 이러고 놀라더라고요.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관점인 거죠. 싸우지 마시고요. 쇼메이님
늑대 소년 600만 하고 물음표 달으셨는데 600만 넘은 걸로 기억하고요. 당시 가을 시즌에서 거의 흥행 뭐 탑에 올랐고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그 나이 먹은 할머니가 된 박보영이 그대로 젊은 상태로 남아있는 송중기한테 나 아직도 이뻐 나 이제 늙어서 안 이쁘지 할 때 송중기의 그 대사 여전히 이쁘세요. 그 대사로 200만 더 들었습니다. 네, 그 대사로. 네, 제가 그때 무릎을 치면서 물론 저는 뭐 그 대사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만 야 어떻게 저런 대사를 늘 생각을 했을까. 근데 주변에 모든 여성 관객들이 할머니 박보영한테 송중기가 여전히 아름다워야 대사하는 거 보고 펑펑 우는 장면을 보고 200만 불짜리 대사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웠던 영화입니다. 예. 예, 늑대소년도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 조성희 감독님의 그 영화 색깔하고도 아마 줄기차게 언급이 될 텐데요. 사실 늑대소년도 그 오리지널 아이덴티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가위손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엔 가위손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가장 기본 틀 괴물 마을에 내려오다. 프랑켄슈타인이지. 프랑켄슈타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장 그 골격이 되는 이야기 줄기를 늑대소년과 가위손이 공유하고 있고. 그럼요. 예,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실제 저는 완전 다르지. 아니 근데 가위손에 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 소년,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비정상적인 소년과 소녀의 어떤 이어질 수 없는 사랑.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변함없이 뭐 결론에 가면 변함없이 남은 괴물과 나이를 먹어버린 괴물을 지키던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위노라 라이더 할머니가 됐어도 가위손은 계속해서 그렇죠. 얼음 조각으로 위노라 라이더를 예, 깎고 예. 있고 박보영 할머니가 됐어도 늑대소년 송중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여전히 아름다워서를 해주고 예. 야, 흥행의 공식이야. 예. 이거는 이제 뭐 보편 아주 굉장히 누구나에게 먹힐 만한 우리 병자처럼 그런 영화 가위손 같은 거 보고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는 사람들 빼고는 가위손 되게 좋아해요. 누구에게나 먹힐 만한 부분이고. 병자님 사랑에 메마른 사람인가요? 그런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죠. 사랑에 메말랐을 리가 없죠. 오케이. 예. 근데 아까 스탠리 형이 핵심을 찝어주셨는데 늑대소년의 또한 가장 잘된 지점 중에 하나는 역시 캐스팅인 것 같아요. 캐스팅. 그럼. 그리고 분명히 송중기라는 정말 꽃미남이죠. 정말 꽃미남. 우리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나마 뭐 제가 좀 비될 수 있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렇죠. 뭐. 예. 소년이 또 아주 야수의 연기.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잊으실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건 중에 하나가 늑대 변신신이었어요. 지금은 워낙 송중기 씨의 이미지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 우리 스탠리 형 잘 기억하실 텐데 늑대로 변하는 씬 이것이 이제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거는 시즌 아니었지만 뭐 존 랜디스 영화 얘기도 하면서 비교하는 코멘트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탐정 홍길동. 탐정 홍길동은 뭐 전작만큼 썩 홍행이 되지도 않았고 평도 좀 나뉜 편이에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탐정 홍길동도 가장 물론 작품에 대한 호불호는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영화의 매니아들은 빨리 속편을 내달라는 분들도 계세요. 아, 탐정 홍길동에. 예. 그러려면 그 매니아분들이 한 10번은 봐가지고 스코어를 140만이 아니라 540만으로 만드셨어야지. 네. 근데 탐정 홍길동을 보고 공통적으로 또 레퍼런스된 영화를 많이들 언급하시죠. 바로 신시티.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어떤 그 야외 촬영, 현장 촬영이 아니라 신시티처럼 거의 실내에서 그리고 그것이 의도적으로 CG임을 또 그닥 숨기지도 않는 그래픽 노블스러운 화면을 맞습니다. 보여주는 만화 같은 연출법, 영화 내용도 그렇지만 그런 식의 연출을 한 최초의 영화가 역시 탐정 홍길동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이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무려 S대. 예. 저 관악산에 있는
거기에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분이 물론 영화 수업은 하셨습니다.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하셨으니까. 그래서 홍길동부터 이제 유독 시각적인 것들이 도드라지기 시작했고 늑대소년 때도 그렇지만 하여간 시각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감각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작품 다 보셨죠, 두 분 다. 예, 맞죠.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홍길동은 마치 박찬욱 감독님처럼 홍길동은 재능 있는 영화 감독이 어떤 상업에 잘 갖춰진 프로덕션 시스템에 따라 대중들에게 소고할 만한 어떤 잘 만들어진 팬시 상품 같은 영화였다면 그 성공을 바탕으로 감독님이 보다 자기가 원하는 시각화에 중점을 둔 영화가 탐정 홍길동이 아니었던가. 두 번째에서 하고 싶었던 걸 한 거예요. 정말로. 맞습니다. 예. 김남희님 감사합니다. 예. 김태리 멋지던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탐정 홍길동이 늑대소년에 비해서는 흥행적으로는 좀 떨어졌다.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조성희 감독 영화를 다시 연속해서 데뷔작 단편을 제외하고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이번 방송을 위해서 그렇죠. 역시 일단 이 감독님은 기존에 나와 있던 영화들을 짬뽕한 다음에 자신의 세계를 만드는데 영화 전체가 다 알레고리 영화입니다. 첫 번째 장편 영화였던 짐승의 끝 같은 경우는 현실을 아포칼립스적 상황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에 미혼녀를 이 끔찍한 현실에 던져놓고 왜 우리의 삶은 이다지도 끔찍한가. 그런 다음 한국 전쟁 직후에 과거로 갑니다. 괴물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야말로 괴물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공한 다음에 1980년으로 짐작되는 시대로 가거든요. 탐정 홍길동은 명백하게 광주 민주화 항쟁에 관한 알레고리 작품입니다. 뭐야 조성희 감독도 빨갱이였어? 이 작품 그러니까 타란티노 감독이 했듯이 우리가 이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걸 밑에다 깔아놓고 영화를 진행하는 거죠. 그 앞에 느낌은 연상호 감독 느낌도 있는데 그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요. 그리고 승리호는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승리호도 굉장히 큰 알레고리가 들어있거든요. 맞아요. 그 우리가 좀 하도 오래돼서 그 이야기를 저도 지금 들으니까 그랬었지 생각이 드는데 그 늑대소년의 그런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읽었었죠. 그리고 사실 영화 자체가 좀 노골적인 부분도 있어요. 늑대소년이 된 것도 사실 미군이 남기고 간 폐 약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거기에 사람들에 의해 어떤 몰려진 뭐 좀 구석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구계자들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이기도 하고 지금 정확히 보니까 짐승의 끝은 영화 아카데미 시절에 만들었네요. 영화 아카데미 장편 데뷔작. 예. 예. 아마 그 영화 아카데미가 제작 연구 과정으로 아예 2년 차에 과정으로 만드는 1년 차가 이제 배우는 과정 2년 차는 솔직히 막 약간 빈정 상하는데 이 필름 스쿨에서 장편 밀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장편 찍으려면 뭐 3, 4천만 원에서 5천 찍는데 전국에 몇십 개 영화과가 있어도 졸업 과정에 장편 밀어줄 수가 없다고. 그쵸. 영화 아카데미는 밀어줘. 영화 아카데미는 밀어주는 거야. 영진이 시설 다 있지. 국고 자금이지. 그러니까 장편을 밀어준다니까 이 필름 스쿨에서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배가 아플 뿐입니다. 예. 주로 보수 세력이 그렇게 영화 아카데미 없애려고. 그러니까 영화 아카데미 국고로 들어간 영화 아카데미에서 배운 감독들이 이렇게 다 빨갱이 짓을 하는 거 보면 영화 아카데미 없어. 내가 빨리 문체부 장관이 정권밖에 문체부 장관이 돼가지고 영화 아카데미를 없애야 되겠어. 은연중에 커밍아웃 하시죠. 커밍아웃 해버려야지 안 되겠어. 아이고 무디님 뭐하러 슈퍼챗으로 그냥 돈을 직접 주시라니까요. 무디님 그냥 나 현금 줘. 이게 저런 효과 있는 거야. 얘기했잖아. 깡통에다가 1,000원짜리라는 게 10,000원짜리 하나 넣어놓으면 지나간 사람들이 쳐다보고 더 넣는 그런 효과인 거야. 그럼 뭐예요? 슈퍼챗 쏘고도 욕먹네 우리한테. 하여튼 병장 뭐 어떻게 생각하고 두 작품. 지금 닥터님이 분석하신 내용에 100%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 조금 더 얻는다 그러면은
이 감독님은 솔직히 저는 짐승의 끝은 보질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 감독님이 상업 영화로 데뷔하신 세 작품, 이번 작품까지 합쳐가지고 모든 작품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버림받은 또는 이제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듬어 안는 어떠한 대한가족의 똑같네, 이야기들을 세 계속해서 편이. 그리고 진짜.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이 감독님의 어떠한 특징이 할까 생각되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 감독님의 작품을 기대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 부분에서 많이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관은 변하지 않네요, 진짜. 그리고 말씀드리니까 이 조성희 감독이 굉장히 전략적인 감독이라는 생각이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편 영화나 저예산 영화 할 때는 예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성이 더 강한 영화를 만들고 장편 상업 영화 데뷔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상업적 지향성을 가지는데 그래도 자기의 세계관이나 소재는 놓치지 않는 거지. 추방당한 자, 버려진 아이들을 장르물로 포장해가지고 그래서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감독이다. 저는 아주 좋게 봅니다. 로즈버드님 슈퍼챗 4만 원 감사드리고요. 와 오늘 대박 나겠네 방송. 저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실시간 채팅으로 120분이나. 이게 월요일 날이 잘 되는구만. 아니야 거기는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릴게. 유명 콘텐츠에 숟가락 얹는 방송이 잘 됩니다. 승리호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그렇고 그 우리 사촌 방송 거기 가서도 그렇고 그 발굴 뭐 숨겨진 걸작 이런 거 하지 말고 유명 콘텐츠에 숟가락 대가지고 그거기다 해야 돼. 단 우리는 양심이 있으니까 뭐 개똥망작, 폭망작 이런 표현하지 말고 남의 영상 도둑질하듯이 갖다 써가지고 재편집해가지고 오버더빙 하는 걸 하지 말고 우리의 콘텐츠로 가자. 그러나 소재는 항상 핫한 소재를 해야 된다. 저의 이 이론을 입증하는 사례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모범 사례가 저희 사례고 비모범 사례가 그 사촌 방송이군요. 그거 잘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여튼 연관성들이 있네요. 이제 계속 버림받은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날카로운 분석이야. 영화 속에 계속 주요한 소재로 쓰이고 있고 시각 디자인학과 출신답게 영화 속에 비주얼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나는 병자님이 가끔가다 이렇게 뻘소리만 한 줄 알았더니 정말 정확한 오늘 느끼는데 그건 나 지금 깨달았거든. 셋 다 버려진 아이네. 정확한. 나 칭찬합니다 정말. 그게 짐승의 끝에서는 데뷔작이죠. 여기서는 정반대로 나옵니다. 거기서는 근데 안 봐서 한국 영화 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초딩이 나옵니다. 그래요. 거기도 아이가 나오는군요. 어쨌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슈퍼챗이 쌓여서 뭐 제 표정이 밝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본주의적 사람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콘텐츠를 이렇게 듣기 위해 보기 위해 방에 참여해 주셨다는 거. 자, 이게 아마추어 연기자의 연기가 뽀록 나는 지점을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 말이죠. 아무리 진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연기할 때는 진심을 담아야 돼. 근데 벌써 얼굴 표정부터가 진정성이 떨어지잖아. 사람들이 이걸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고 개그로 받아들이는 거지.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하세요. 드림로드님이시죠? 아니에요. 드림로드님 아니고요. 그래요? 환율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DR 로드님이십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또 조성희 감독님이 정말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의 시도인 것 같아요. 우주 활극 혹은 저희가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부르는 장르에 도전한다고 할 때부터 우려도 많았죠. 근데 그 우려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스탠리 형이 주장하시는 건데 실제 기술에 대한 우려 하나랑 또 한 가지는 과연 SF나 그러니까 판타지는 좀 벽에 허물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신과 함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 장르하고 붙을까? 받아들일까? 이게 붙을까? 아무리 잘 찍어도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한국말로 하는 이 장르에 대한 그 이물감. 그런 우려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예고편이 공개되고 여기에 대해서 뭐 비판이라든가 우려나 비난을 했던 부분도 예고편 당시 얘기예요. 사실은 좋은 뜻에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 파고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되면 좋은데 과연 잘 될까? 이런 마음에서 이제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시계를 한 20년 전으로 되돌리면은 쉬리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쉬일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다른 데도 아니고 충무로에서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 잘 될 거라고 얘기한 나 빼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 야 쉬일이 뭐 첩보 액션 야 한국에서 그게 되겠냐 뭐 종로를 막아놓고 기관총 사격을 하고 야 무기 소지도 안 되는 나라에서 야 그거 망할 거야 다들 그러더라고. 그때 나는 해보지 않고 망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알다시피 쉬일이 때문에 그 뒤에 20년간 한국 영화 산업은 먹고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웃긴 거는 저희가 다 아는 신모 평론가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술자리에서 아유,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 이상 쉬리를 뛰어넘는 흥행 기록은 안 나올 거야. 이랬는데 매해 나오죠. 매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 물론 제가 남의 돈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이건 안 될 거라고 한계를 정하는 그 순간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할 수 있다. 아, 박쥐 대통령이 우리나라 얼마나 먹여 살렸어.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자, 오늘 커밍아웃 합니다. 예. 박정희의 새마을 정신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쉬리도 만들었고 승려도 만든 겁니다. 예. 아, 막간에 우리 김지수님과 뭐 방 PD는 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끝자리를 맞춰주기 위한 후원 슈퍼챗 후원 방 PD 지금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쐈어요? 예. 아니 뭐 오기 전에 뭐 방 PD한테 뭐 작업했어? 예. 어우 당황스러워라. 예. 신모 평론가가 아니고 심모 평론가고요. 예. 방 PD 슈퍼챗 1원 싸. 누가 9,999원 좀 맞추게. 예. 한국형 SF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전례를 떠올리기 때문에 예전에 만든 SF 영화들 보면 미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다 돈이에요. 예. 우리가 미래의 세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이미지들 거의 대부분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왔죠.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뭔가 하나가 빠졌거나 어설프거나 그런 이미지도 있다 보니까 승리호를 만든다고 할 때 이 영화도 돈을 250억을 넣어서 그런 미술이 나오면 이거는 아무리 재밌더라도 후지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결과는 잘 나왔죠. 아 적어도 240억 제작비를 어디다 썼나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잠깐만요. 우리 중요한 얘기야. 4만 원 낸 사람보다 9,999원 낸 사람한테 리액션을 하는 이상한 방송이네요. 4만 원 누가 냈습니까? 이거. 로즈버드님이 자 리액션, 리액션 들어갑니다. 4만 원짜리 리액션. 자. 저게 오늘 스탠 형 4시경만 뒤에 한번 까자. 그러니까 예. 나 선종 하나 띄고 와가지고 아무 이상 없어 이제. 예.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예고편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다는 게 그 여전한 그런 이물감에 대한 걱정.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거 분명히 이상할 거야. 이물감도 없지는 않지만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따가.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근데 이제 영화가 금요일 날 공개되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예고편 공개됐을 때만큼의 우려하셨던 분의 비율 정도만큼 오히려 영화에 대한 호평은 늘어난 건 확실해요. 예. 아니요. 호평이 제일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아니 이 영화가 오히려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게 지금 영화 부문 넷플릭스 1위라면서요? 근데 내 얘기는 예. 그런데 그 호평 중에서 한국이 제일 호평이 적다고. 예. 비판이 한국이 제일 많아. 예. 근데 그건데 다른 뜻이 아니라 좋은 뜻을 얘기한 거예요. 미키리가 오스카 하고 나서 잘릴뻔한 수상소감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 네티즌이 영화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줘가지고 우리가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칭찬보다는 비판도 해줘야지 발전이 되니까 전 비판 좋게 생각합니다.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전반적인 기조는 우려보다는 재밌다, 잘 만들었다. 재밌다도 있지만 잘 만들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정확한 것 말씀이네. 같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가끔 요 영화에 대한 이제 평들 요즘 퍼오시잖아요. 외국 비평 보면 제작비 이걸로 이 정도 만들었어? 라는 평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송 공개된 다음 날 한번 보고요. 오늘 다시 한번 봐갖고 유튜브에서 리액션 말고 리뷰어들 외국 미국이나 유럽 증시에서 이제 유럽 등지에서 리뷰어들 영상을 몇 개 봤어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본 리뷰가 한 10만 명 정도 본 그 미국인 그 유튜브 비평가의 리뷰인데 그 사람의 결론이
그 사람 평점 A-이고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은 디즈니 스타워즈 3부작보다 훨씬 낫다. 로그원 빼고 특히 한솔로보다 낫다. 송중기가 한솔로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서 나는 이 사람이 미쳤나 했더니 그 밑에 달린 댓글이 다 동의하는 댓글이야.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왜 그럴까 했더니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디즈니 스타워즈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승리호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애정아리 비판을 하듯이 야 승리호가 디즈니 스타워즈보다 낫다라고 비판하는 스타워즈를 비판하는 부분에는 그만큼 아쉽다라는 것도 있는 거지. 자기는 오리지널이 망가진 거에 대한. 저 링크 좀 달아주세요. 혹시 그 댓글 남긴 사람 아이디 봤더니 그네 파악 아니야? 그네 파악. 아니 대부분 난 그것까지 다 체크하지. 이 저기 외국 사람인지 아닌지. 조성애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CG 들어간 비용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헐리우드에 들어간 거에 한 7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스레드 리퍼님 질문에 즉석 대답해야 되겠는데 와페니즈들이 일본 안 나온다고 댓글 왜 달았냔 말이죠. 와페니즈가 왜 안 나왔느냐. 돈을 안 넣었어. 이 영화 자본 중에 중요한 자본이 중국 자본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치면 나이지리아는 돈 넣나요? 그거는 이제 다양성을 위해서 넣은 거고 나이지리아는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 배려 차원에서 넣은 건데 일본 애들 들어오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돈을 안 넣었어. 중국은 왜 넣었어? 돈 넣었으니까 넣었다니까. 예. 뭐 스토리는 뭐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한 줄로 미래 세계 그 쓰레기 우주 쓰레기들 치우러 다니는 청소부들이 지구를 구할 능력을 가진 한 소녀를 구출한다. 요렇게 요약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줄거리 속에 장인 파고님이라고 쇼베이님이. 예. 사실은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저는 일정 부분 좀 고질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토리 자체에 신선함은 거의 없다. 미래 세계 특정 계층만 지구를 떠나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고 대다수는 쓰레기와도 같은 지구에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지적에 동의하시거나 반대하시는 요 설정에서부터 저는 다른 분들 얘기 듣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병장님? 사실 조성이 제가 이 감독님의 전작 3편을 다 보고 느낀 것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다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영화다. 그러니까 이 영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래서 조심해서 말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긴장하면 연기가 더 안 돼. 긴장을 풀어야 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애 감독님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얘기, 버려진 아이들을 품어나가는 대한가족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좋아하는 얘기고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얘기를 왜 이렇게 늘 항상 본 듯한 뻔한 이야기에 실을까 하는 아쉬움은 항상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스토리는? 조성희 감독님 영화들 보면 데뷔작 빼고 데뷔작도 어쨌건 그런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들을 잘 버무려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저는 전작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승려에서는 그게 좀 지나쳤다. 이 영화에는 들어간 레퍼런스도 너무 많고 그게 영화를 좀 힘들게 만드는 지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 영화 가장 큰 두 편의 영화를 뽑는다면 엘리슌과 스페이스 트러커거든요. 카우보이 비밥 얘기하시는 분도 많던데 나는 그걸 안 봐서 모르겠어요. 영화 전체 구조는 거의 스페이스 트러커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짬뽕시켜서 여기에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첨가하다 보니까 영화의 정보가 너무 많아진 거죠. 병장님 카우보이 비밥하고 유사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캐릭터들이 특히 카우보이 비밥하고 비슷해요. 어디서 감히 카우보이 비밥을? 근데 저는 그 카우보이 비밥하고 되게 멀지 않아? 그러니까 카우보이 비밥
과 비슷하다라기보다도 특히 그 캐릭터들이 서로 충돌하고 뭔가 티키타카하는 모습이 카우보이 비밥을 너무 많이 연상시켜요. 아니 근데 막말로 그렇게 따지면 카우보이 비밥의 정통 적자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카우보이 비밥하고 그 선입견 때문에 그렇지 난 되게 다른 것 그러니까 같아. 특정 작품 하나하나 언제 언급하기 예. 앞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은 이 영화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이 다른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많은 설정들을 긁어다가 짬뽕 시켜가지고 했던 어떤 많은 그 어떤 기시감, 뭐 익숙함, 차용하는 듯한 거기도 비판이 많은데 그걸 내가 부인한다라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조성희 감독 대변인도 아닌데 나는 그 대신 이유는 왜 그런지 알 수 있겠다. 왜 이렇게 했는지도 알겠고 왜 관객들이 거기서 불만을 가진도 알겠는 게 가장 큰 이유는 말이죠. 이 장르에 대해서 한국 영화에 레가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국이나 다른 데서 미리 나왔던 영화의 것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무슨 우주과학 강국이라 그렇고 여러분들 저 중국 하시는데 중국이 우주과학 강국이에요. 지금 자기 나라 돈으로 그 우주정거장 유지할 수 있는 소련도 돈이 없어 갖고 지금 그러잖아. 중국 그러니까는 그 마션의 중국 그게 나오는 게 우주정거장에 나오는 게 실제로 우주정거장을 운영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중국하면 이제 뭐 과학기술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얘기하는데 미안하지만 한국은 우주에 관해서는 중국만큼도 없어. 그래서 그런 레가시를 가져다 쓰려면은 다른 영화 걸 가져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한국적으로 문화 변환, 정서 변화를 잘 했느냐라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지는 폭시고 나는 근데 가져다 쓰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 설정하고 스토리적인 측면하고는 조금 구분되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작품은 뭐 두 개 다 신선하진 않죠. 설정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그 이미 황폐화된 지구 특정 계층만 그 호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많이 나왔지. 예, 뭐 이 이야기야 뭐 SF 영화에 너무나 흔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가져왔고 거기서 뭐라 그럴까 굉장히 불량스러운 캐릭터들이 서로 티격태격하지만 결국은 지구를 구한다. 라는 설정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뭐 카우보이 비밥부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스페이스 트래커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승리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 결국 오즈의 마법사거든요. 오즈의 마법사의 내용이 뭡니까? 자연 재해를 만나서 실종된 소녀거든요. 닥두님은 날카로움이 또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 왔네. 이름도 도로시네 그러고 보니까. 씨발 이거 영어 콘텐츠로 만들어야겠다. 이 실종된 소녀 송중기 씨가 자기 사라진 아이 이 딸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딸은 3년 뒤면 우주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데. 그렇지. 친딸은 그래. 날카로워.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네. 우리 세월호 때 해류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희생된 아이들을 찾으려는 사람과 이제 희생될지도 모를 아이들을 지키려는 사람 이 두 세력이 만나서 좋아. 힘을 합치는 이야기. 좋아. 야, 오늘 방송 이걸로 끝냅시다. 아니, 할 말이 없네. 말만 좀 더 유창하게 했으면 이건 월클급인데. 별 4개 봐. 별 4개 봐. 바꿨어. 야, 근데 닥두님 저럴 때마다 깜짝 놀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저런 걸 읽어내지? 맞네.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에서 그대로 따왔고 도로시를 돕는 4명의 구성원도 양철 인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 세계의 어떤 이 운명을 짊어진 박사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도 완벽하게 동일하네. 지금 저 감스봐 SU 썩툼님이라고 저분 뭐 하시는 분이라고 닥두님한테 물어봤는데 닥두님 뭐 하는 분입니까? 백수입니다. 백수랍니다. 네, 백수. 예. 예. 쓸데없이 영화 많이 보고 책 많이 보는 백수예요. 네. 그리고 여기 네. 이 우주를 지배하는 이 주인공 이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가 옳다고 믿거든요. 예. 이 박근혜와 그 세력들 자신들이 지배적 위치에 서서 밑에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믿는
그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죠. 네, 바바야가님도 아까 오즈마법사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맞네요. 바바가님이 또 영화 전공이잖아. 결국은 이 네 명의 그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네 명의 조력자가 도로시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구하고 그 도로시를 세상에 돌려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예. 짱 훌륭합니다. 예. 바바야가님은 영화 전공하신 셰프님. 아 그래요? 네. 어. 영상원에서 영화 전공하시고 예. 지금은 셰프로 일하고 예.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 유튜브 보고 있어? 우리보다 영어 더 많이 하시겠구만.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좋게 포장하자면요. 제가 봤을 때는 좋게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새로운 것을 찾는 노력을 오히려 장르라는 게 뭐예요? 장르 영화라는 게 결국 그 영화의 클리셰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장르 영화잖아요. 그 옷을 입고 오는 거죠. 장르 영화의 틀에 맞게 신경을 좀 덜 썼다. 아주 나쁘게 표현하자면 시나리오가 나태해. 하지만 좋게 이걸 포장하자면 영화의 장르에 적극적으로 기댔고 그 영화에 쏟는 에너지 중에 상당수를 오히려 비주얼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제가 예. 뭐 음악은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 힙합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비트나 플로우는 또 힙합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가사는 한국 정서가 들어가면 더 호응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플로우나 힙합 비트를 갖고 왔다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거기 한국인의 정서가 잘 들어갔느냐 가지고 비판한다면은 그 점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는 그렇고 이야기 구조는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구조인데 그러면 과연 그 이야기 구조를 영화에 맞게 잘 만들었느냐, 매끄럽느냐? 매끄러운 부분은 저는 이제 편집에서 많이 덜어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원래 감독님 하고 싶었던 거 다 넣었으면 한 3시간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보면서 놀란 거는 이제 제 방에서 이거 보는데 러닝 타임이 1시간 40분인가 지났는데 아직도 수십 분이 남았어. 왜 이렇게 길어 했는데 저는 이거 상당 부분 푸티지가 많이 잘려 나간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더 있었을 거예요. 국내 영화에서. 그래서 디렉터스 컷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 구조뿐만이 아니라 컷상에서도 편집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눈에 띄어.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촬영 푸티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붙이는 과정에서 속도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도 있죠 분명히. 아 드디어 우리 저 베이커 스트리트님 등판하셨네요. 예, 아이고 제피니스 옌. N 감사합니다. 와우. 우리 한때는 뭐 오스트레일리안 달러, 제피니스 옌, 유럽 유로 막 쇼매님이 귀국하셨더니 유로를 못 쏘시겠구나. 좀 환치게 하시는 거야 환치게? 한국 오셔가지고 되게 내놔 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한 1억엔 정도는 하시고. 예. 아니 그래서 그 이런 특수효과는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 그런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 속에 연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이게 다른 헐리우드에서 잘 만든 이런 스페이스 오페라 영화들을 보면 쉬어가는 타임들이 있거든요. 이야기를 부드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승리호에는 모든 컷에 의미를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했겠구나 싶어서 시간을 보면 1시간 좀 지난 거죠. 그런데 1시간이 굉장히 길고 영화 속에 정보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더 길게 느껴지겠죠. 날카로워. 역시 날카로워. 저도 이제 비슷한 느낌인데 설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설정뿐만 아니라 굉장히 안 보이는 설정들이 뒤쪽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설정들을 한 편의 영화로 다 한 번에 받아들이기가 무리가 있어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영화가 제가 느낀 건 어떠냐면 이 영화가 굉장히 너무 구조적으로 딱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뭐 액션 몇 분 끝나고 나면은 뭐 감정씬 몇 분, 뭐 몇 분, 몇 분 하는 식으로 그런 각각의 감정이 넘어가는 장면이 너무 도식화가 돼 있는데 그 정확한 도식화를 넘어갈 수 있는 그 감정과 감정 넘어갈 수 있는 연결 부분이 너무 적으니까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너무 매끈한 공산품 보는 느낌? 응? 매끈한 공산품이라고 일각에서는 튀어서 문제가 된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감정이 이어지지 않고 그냥 덩어리 져 있는 몇 가지의 클립들이 모여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닥두님이 이제 옳게 일단 지금 저희 베이커스트리님이 저 채팅창에 등판하셔가지고 좀 단점을 집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하게 공감하시고 장점을 집어내는 부분은 이제 쇼메이님이 이제 응원하시고 이런 모양새인데 베이커스트림하고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싸우자는 게 아니니까 닥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그게 말이죠. 이 카트가 굉장히 많고 볼거리가 많은데 영화에서는 사실 눌러주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옛날 영화지만 포세이돈 어드벤처 오리지널하고 나중에 볼프강 피터슨이 만든 포세이돈을 보면은 러닝타임은 비슷해요. 근데 볼프강 피터슨의 포세이돈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부숴. 정신이 없어. 근데 오리지널 포세이돈 어드벤처는 등장인물이 갈등하는 순간도 있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고 드라마 드라마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액션을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지루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영화의 뒤끝은 오리지널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훨씬 더 가슴을 칩니다. 그거는 킹덤 오브 헤븐도 마찬가지예요. 감독 팔로 보면 40분이 더 길잖아. 나 이거 지루해서 어떻게 해. 근데 보니까 40분 더 긴 게 더 재밌어. 캐릭터 어떤 감정선 이런 게 납득이 가거든. 근데 이거는 파건도 얘기하셨지만 원래 러닝타임은 이거보다 더 길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뭐 나도 이해는 돈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돈 들어간 거는 드러낼 수 없고 좀 드라마 부분은 좀 스피드함을 위해서 드러내고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정서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줄여 보인다. 정적인 순간이 중요한 게 그 부분에서 우리는 앞에서 이어져 왔던 빠른 정보들 많은 정보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정리의 시간이 없으면 이게 지치게 되죠. 제가 봤을 때 가장 실패한 지점은 뭐냐면요. 감정 배분의 실패예요. 감정 배분의 실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영화에서 선장 역할에 김태리 배우가 맡고 있는 캐릭터가 왜 악당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나중에 백스토리가 조금씩 나오잖아.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설정으로만 존재하지 감정에 녹아들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일 뿐이지 예. 이 사람의 감정에 내가 몰입이 된다, 동조가 된다까지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이제 그게 배분의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4명 다 스토리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길어. 그 결국은 우리 주인공 송중기의 이야기로 감정선은 그냥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폭 출신이라는 박씨 왜 이렇게 순수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전혀요. 네. 근데 나는 그거보다 말이죠. 어린 놈들이 자꾸 박씨 하니까 불편하대. 김씨 그랬어? 나 김씨가 듣기에 김씨 그랬어? 아니 한참 어린 놈들이 아무리 기관사라고 그래도 말이야 박선배 박형까지 아니라도 박선배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박씨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말이야. 아이가 진짜 그거 박씨도 좋았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나는 불편했어. 연장자 의대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게 감정선이라는 게 중요한 게 우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보자고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결국은 스타로드 얘기예요. 스타로드 분량이 많고 근데 다른 캐릭터들이 우리가 감정이입을 못해? 아니잖아. 근데 이 영화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 구조를 결국은 이게 아마 더 많이 찍은 것 같아. 그리고 개개인의 이야기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러닝타임 문제로 하나로 뭉치다 보니까 송중기의 아이의 감정에 집중을 하고 결국은 박씨, 캡틴 저는 업동이마저도 저는 감정에 이입할 만한 여지가 없다. 왜냐? 감정에 이입을 해야 희생 때 슬픈 거거든. 그렇죠. 동의가 돼야지 그 사람이 예, 희생당하기 슬프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했던 얘기가 이 작품은 3부작으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마 조성희 감독이 신경 쓸 게 많았을 거예요. 시나리오도 본인이 이제 쓰기도 했지만 물론 공동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어쨌든 프로덕션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비주얼이라든가 거기에 더 정서까지 같이 하려면 정말 이 감독의 머리가 엔지니어링의 어떤 엔지니어의 정밀함과 시인의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물론 조성희 감독이 첫 작품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지. 그래서 좀 도전적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승리호 IP를 이용해서 지금 카카오 페이지에서 웹툰 지금 연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웹툰뿐만 아니라 이 얘기가 좀 제대로 받아들여지려면은 좀 다양한 형태의 IP 확장이 좀 이루어져야지 동의합니다. 되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화 속편이 나오든가 뭐 예. 드라마 시리즈가 나오든가 애니메이션이 나오든가 뭐 애니메이션 웹툰이 계속 나오든가. 제가 딱 보고 나서 이거는 일단 속편이 나와야 되고 속편에서는 김태리가 본래 직업으로 가서 해적질을 하면서 이 거대 세력과 맞서 싸우면서 결과적으로는 순위를 찾는 이야기로. 김태리가 하록이 되는 건가? 예, 그리고 제가 제일 못내 캐릭터에서 아쉬웠던 건 캐릭터들이 불량하지 않아. 난 좀 더 불량했어야 됐다고 봐. 가령 박 씨는 좀 더 삐딱하거나. 좀 더 삐딱하고 뭐 예를 들어 한번 도끼 이렇게 들고 나왔으면 다른 캐릭터 손가락이라도 한번 잘랐어야지. 팔 자르잖아. 예. 한참 어디서? 마지막에서 한참 마지막이잖아. 손목 예, 손목 예. 한번 자르지요. 예. 사실 이 4명 캐릭터 중에서 가장 불량하게 생긴 사람이 박 씨인데. 예. 그렇게 막 불량하다 끝에 가서 한번 이렇게 따뜻한 가슴 한번 보여주면 정말 효과가 있었을 텐데 나도 처음에는 문신하거나 쌀벌한 줄 알았더니 애기 오니까 제일 좋아하고 오히려 송중기보다 더 아빠 같더만 보니까. 그래서 아니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왔어. 웹툰을 제가 조금 봤는데 웹툰에서 그려지는 이 박 씨의 외모는 지금보다 훨씬 험악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정말 순화된 표현이더라고요. 웹툰이 먼저 나온 건 아니고 동시기획이죠. 웹툰 나중에 나왔죠. 영화 다음에.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제일 아쉬웠던 캐릭터는 김태리 씨 캐릭터였어요. 왜? 저는 뭔가 더 불량스럽고 뭔가 더 삐딱한 행동을 했어야 됐다. 영화 끝까지 표정은 불량스러운데 행동으로 불량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게 전 되게 아쉬웠어요. 검정 중간에 15분 그런 대사까지 같은. 있잖아요. 김태리 배우의 가장 주옥 같은 대사. 아니야, 정의롭지 않아. 그럼 실제로 고등학교 때 검정 15분 배우가 이걸 연기했었어야 되나? 왜 답이 없어? 아니 그래서 저는 액션씬 중에서도 저는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김태리 씨가 결국 어쨌든 총을 사용하는 캐릭터인 걸 알겠는데 그 총을 나는 영화 내내 거의 총 한 번 안 쏘다가 막판에 우주선을 향해서 그렇게 총을 쏘는 걸 보고 나는 이건 좀 난센스인데. 우주선이 아니라 우주선 뒤에서 이제 미사일 우주복 입고 총 쏴는 미사일을 거. 향해서 쏘는 거 보고 이건 좀 난센스인데 싶더라고요. 저는 좀 설정에 조금 무리가 예, 있는. 저는, 그래도 영화 자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첫 번째 볼 때는 좀 헤맸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재밌는데 뭔가 이게 좀 난장판인 것 같다 싶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영화가 전개되더라고요. 예. 그럼 나도 2번 봤거든요. 영어 더빙 버전으로 처음 보고 한국어 버전으로 한 번 더 보고 두 번째가 더 부드럽게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일단 뭐 우리가 특수효과는 다 비슷하게 칭찬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단점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뭐 다른 부분 혹시 이 영화의 단점 중에 사운드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사운드 어떤 점이었죠? 많은 분들이 좀 뭔가 싱크가 안 맞는데라는 지적 많이 하시고 한편으로는 칭찬을 하세요. 야, 한국 영화 중에 이렇게 대사가 잘 들리는 영화도 오랜만이야. 라는 칭찬도 한편으로 하시거든요. 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후시 녹음과 동시 녹음 소스를 사용했던 차이일 텐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인디 영화를 제외하면 헐리우드 영화는 거의 다 후시 녹음입니다. 왜 헐리우드 영화는 이렇게 또렷하고 잘 들리는데 한국 영화 이렇게 대사가 안 들리는 거야? 한국 영화는 동시 소스를 쓰다 보니까 앰비언스가 같이 울리면서 들어가서 대사가 또렷하지 않고요. 헐리우드 영화도 동시를 따긴 따는데 그건 나중에 후시할 때 연기 가이드용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그 대부분 대사를 후시, 그러니까 일반 드라마도 후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이렇게 SF 장르처럼 총격, 폭발 이런 건 어차피 동시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후시를 하는데 승리호에서 잘 들리는 부분과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동시 소스하고 후시 소스가 섞이면서 ADR 후시 녹음이
참조로 여러분 ADR은 오토매틱 다이얼로그 리플레이스먼트 약자입니다. 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이제 후시 녹음 소스는 잘 들리고 동시는 좀 안 들리고 믹싱 과정에 좀 문제가 있어 그랬던 게 아닌가. 전체 후시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후시를 따서 아무래도 여기 뭐 이펙트나 여러 음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테고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고질적으로 현장 동시 녹음일 때 잘 안 들리던 사운드를 후시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들려주겠다라는 의도는 있었으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그 싱크가 안 맞는 부분. 안 것도 또 하나는 그 뭐 배우의 잘못이라기보다 이건 숙련도의 문제인데 그 후시를 많이 안 해봤어요 한국 그러니까. 배우들이. 그래서 더빙 영화, 네. 더빙 영화.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주겠지. 동시 때 쓴 가이드를 이제 녹음 부스에서 이어폰을 끼고 이제 녹음 연출하는 감독이나 이제 오디오 감독이 자 동시 때 한번 소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액션하면 이제 자기가 이걸 감정을 떠올리면서 그 다시 해야 되는데 이제 뜬 거지 아무래도 촬영장에서의 그 감정이 ADR 현장에서 그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똑같이 싱크는 맞아도 왜 아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톤이. 근데 헐리우드 배우들은 그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예. 아이러브 트래블 보면 여러분 웃길지 몰라도 그 줄리아 로버츠하고 저기 뭐야 아이러브 트래블에 나왔던 남자가 누구지? 하여간 그 아저씨 있잖아요. 닉 놀테 둘이 투샷해서 따로따로 했어요.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닉 놀테는 파리에서 녹음하고 줄리아 로버츠는 캘리포니아에서 녹음한 걸 합친 거거든. 근데 거의 소위 말하는 발해가 안 나잖아. 그만큼 훈련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한국 연기자들이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훈련이 덜 된 부분도 있어요. 예, 뭐 지금까지는 단점, 아쉬운 지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영화의 장점, 특수 효과, 시각 효과를 포함한 영화의 장점. 뭐 한국 영화 보면서 특수 효과 진짜 뛰어나다. 지금 봐봐야 그럼 사운드 얘기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는데요. 스테레오 감상 시에는 뭉개지고 홈시어터 감상 시에는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사운드도 제가 처음에는 그냥 스마트 TV 자체 스피커로 들었어요. 잘 안 들려. 대사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영어 더빙을 켜놓고 캡션 자막으로 봤고 두 번째 볼 때는 볼륨을 크게 켜놓고 봤거든요. 별로 지장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장용 믹싱을 한 버전을 갖다가 이제 틀다 보니까 극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5.1에다 7.1을 기본으로 이제 믹싱을 해서 그게 TV 환경에서 볼 때는 사운드가 좀 뭉개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보실 때 가능한 한 5.1까지는 아니라도 사운드 바를 켜놓고 보시기를 권하고 탁두님도 뭐 그런 비슷한 경우 아까 이어폰이 더 잘 들렸다고 그랬던가요? 이어폰이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을 해주세요. 옥자 때 봉준호 감독은 극장용 믹싱하고 넷플릭스용 믹싱을 따로 했고 넷플릭스도 컴퓨터용 믹싱하고 그 뭐야 타블렛용 믹싱을 따로 스마트폰 믹싱 버전까지 따로 만들었대. 미친 거 아니야? 봉준호 감독이니까 그 정도 했는데 사실 이 영화는 그렇게까지 못한 거죠. 그거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시각 효과 전문 회사죠. 넥스터. 와, 이 영화에 대한 특수 효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찬양 받는 분위기예요. 특히 이제 일부 비판도 있긴 하지만 칭찬이 많아요. 예, 뭐 북미에서는 이 제작비 대비 이 영화의 성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CG 뛰어나죠. 훌륭하죠. 훌륭해요. 이게 훌륭한 게 아까 스탠리 형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서 이전에 뭔가 표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면 그걸 가지고 좀 더 낮게 만들어낼 건데 이 영화는 대자본을 들인 최초의 우주 하극 영화거든요. 그런데 거의 CG에 한해서는 표준을 만들어낸 거죠. 제가 또 이렇게 가면 빨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덱스터 이번에 CG 하신 그리고 스위트홈 CG 하신 그분들 다 테마록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팩트야 팩트. 저는 기술력도 기술력인데 특히 이 영화의 시각 효과에서 칭찬해주고 싶은 게 그 우주 쓰레기를 줍는 쓰레기선들 있잖아요. 쓰레기선들의 디자인 감각이라든지 그 쓰레기선들이 비행하는 그 모습들을 그리는 장면들을 특히 초반에 그
쓰레기선들이 어떤 하나의 우주 쓰레기 하나 잡기 위해서 막 경쟁하는 그 뭐라고 하나 공중 추격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우주 비행신이 있잖아요. 와, 그 장면은 이거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독창성도 일정 이상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독특했어요. CG 잘했다라는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고편 나왔을 때 우주선이 미니어처 모델링이 아닌데도 실물감이 있는 거 보내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보통 헐리우드에서 스타워즈의 그 우주선들은 다 일단 미니어처가 실물이 있고 거기다 조명을 쳐서 합성한 거고 물론 나중에 나온 스타워즈는 CG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실물이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미니어처 기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더니까 예고편 보고 아니 미니어처 깎았나 했더니 아니요 CG입니다. 그래서 CG로 이게 나와요? 나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병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CG 자체 기술력 말고 디자인 한번 얘기해 봅시다. 탈 것 디자인, 무기 디자인, 메카닉 디자인 이런 거 일본 애니메이션 전문가로 봤을 때 디자인 수준이 어때요? 탈 것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장 뛰어난 거는 탈 것.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우주선들은 와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진짜 쓰레기 수거선 같은 느낌이고 쓰레기 수거선이 비행하면 저렇게 비행하겠다 싶은 느낌.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둔중하고 힘만 세고 세밀함은 없는 그런 엄청난 트럭들이 막 질주하는 액션씬을 우주에다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포크레인 조종하는 느낌이고 예. 그 부분은 정말 좋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정말 뛰어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솔직히 저는 너무 많이 봤다는 느낌이에요. 전투특공대 전투경찰 디자인은 어때요? 그 부분이 이제 저한테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인데 디자인 자체가 잘 빠졌다라는 부분은 저는 인정해요. 디자인은 굉장히 잘 빠졌는데 장갑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아까 했던 얘기랑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도대체 저 잘 빠진 장갑 디자인으로 무엇을 할까라고 봤을 때 영화 안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빔을 쐈는데 빔이 뭐 장갑 맞고 뭐 튕겨 나간다든지 하다못해 그런 장면이 한 장면이라도 있었으면은 저런 디자인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될 이유가 있겠구나. 군대와 싶은데, 군대가 대결하는 것도 아닌데 네. 한쪽은 군대 장비고 한쪽은 민간 장비라는 뭐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왜 저런 장비를 입고 나와야 되지? 라는 부분에 그러니까 설정에서 제가 납득을 못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예. 오케이. 디자인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영화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정서적 측면으로는 조금은 설명 가능하죠. 일단 이 기업체는 비시민이라는 존재들을 기본적으로 테러리스트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얘네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폭탄을 가지고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갑옷으로 단단한 무장을 취하는 거죠. 경찰 특공대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병장님 말씀은 경찰 특공대가 비무장 시민들하고 싸기에는 과한 게 아니냐. 근데 이 특공대가 평상시에 상대하는 그 적들이 걔네들 입장에서 비무장 시민뿐 아니라 진짜 테러 집단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무장을 한 거다. 이게 이제 박원 닥터님 말씀이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병자는 그 복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닥터님은 그건 네가 영화 제대로 안 봐서 그런 거다라고 지금 지적을 한 거죠. 솔직히 그렇잖아. 그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예. 훌륭해요. 훌륭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시죠. 이 정도면 정말 이제 헐리우드가 외주를 맡겨도 되겠다. 근데 저는 다만 우려 지점도 있어요. 이 부분은 스탠리 형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텐데 제작비 얼마죠? 순제작비 240억을 일단 발표가 돼 있어요. 240억 중에 그러면 이런 특수 효과, 비주얼 이펙트 쪽으로 얼마 정도가 돈 쓰였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추산이겠죠. 내가 내부 정보를 안 거나니까 뭐 정확하게 추산인데 그래도 한국 영화 여태까지 쓰였던 것보다 가장 많은 부분이 금액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가 그 시각 효과나 미술 쪽에 많이 투자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저는 진짜 찬양하고 싶은 건 덱스터는 아니에요. 전 진짜 찬양하고 싶은 건 덱스터의 스텝들이에요. 왜냐 이 제작비로 이 비주얼을 뽑아낸다면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찬양한다면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덱스터가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갈아 넣었다. 스텝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덱스터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덱스터의 스텝들도 무슨 그런 과다한 노동에 시달린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대단히 존중받아야 되고 똑같은 제작비로 저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외주받는 건 반대예요. 아 당연히 더 받아야지 미국 놈들한테. 제대로 된 제작비 받고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건 제가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한국 CG의 경쟁력과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했을 때 헐리우드가 100이라는 수준이고 100이라는 비용이면은 한국은 솔직히 헐리우드를 절대 넘어설 수는 없다. 예. 그건 CG하는 분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근접한 속도로 따라잡는 건 가능하다. 가령 프로그램만 놓고 보면은 헐리우드 애들은요 영화 만들기 위해서 아예 자기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개발할 능력까지는 안 되고 사와서 쓰지 걔네들 걸. 근데 퀄리티는 8, 90%를 따라갈 수 있다. 먼저 앞서가지 못하지만 그럼 단가는 어때요? 했더니 단가는 4분의 1, 3분의 1. 아 그래서 경쟁력이 있구나. 근데 파고님 말씀 맞다나 그걸 보고 헐리우드로 온다. 헐리우드에서 온다. 그러면 제대로 받아야지. 제대로 받아야죠. 물론 헐리우드하고 똑같이 받으면 경쟁력이 없지만 4분의 1 받은가 반 정도는 받아야지. 아니 70% 정도는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스태프들한테 많이 보상을 해줘야지. 역시 소상공인과 서민을 대변하는 우리 박원님. 아니 네. 그래서 저는 덱스터가 이런 유사한 류의 제작비를 가진 영화들의 CG를 본격적으로 외주를 받는 것보다는 헐리우드 250억의 이런 영화 만들었으면 난 진짜 1000억짜리 영화를 만들면 헐리우드 1억 불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영화가 나올지 난 정말 기대돼. 승리호 이 영화에서 쓰여진 CG 그다음에 미술들 이게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일부러 덱스터를 찬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레드 리퍼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뭐라고 해주시냐면 스레드 리퍼님이 근데 덱스터가 메인이긴 하지만 한국 메이저 업체 8개랑 중국 쪽에서 하청까지 준 거라고. 맞습니다. 덱스터가 다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는 용어는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일종의 호스트 컴퍼니가 있고 벤더 컴퍼니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로 물량이 큰 거는 일단 호스트 컴퍼니가 수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벤더들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이걸 다 덱스터가 다 한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이 호스트 컴퍼니의 임무는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받은 제작비를 잘 주는 거. 쇼킹 안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덱스터가 잘한 부분도 있고 덱스터가 지정한 벤더들이 잘한 부분도 있고 벤더들 중에서는 중국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 벤더들 중에서 동유럽이 많대. 스웨덴도 있고 뭐 러시아나 폴란드 쪽에서도 많이 하고 신감께서도 폴란드하고 러시아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수준이 됩니까 물어보니까 러시아 CG 생각보다 그러니까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플러스 헐리우드에서 온 사람들이 핵심, 많대. 내가 봤을 때는 CG 퀄리티가 뛰어난 게 핵심이 아니야. 인건비야 인건비가. 그렇죠. 인건비가 비싸면 CG 퀄리티가 그래서 어떻게 해? 헐리우드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러시아 사람들이 인건비를 맞춰주기 때문에 한국 영화에 가능하다. 퀄리티도 이제 저 담보하면서. 그러니까 자랑스럽긴 한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우려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덱스터가 이번 기회에 정말 훌륭한 퀄리티를 선사했으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 때문에 일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직장인들 때문에 그냥 월급 받으려고 무조건 일하는 거랑 다른 수준일 거라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렇게 예. 열정페이로 우리가 나쁘게 이용하면 안 되지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저기 좀 남아 있죠. 돈은 제대로 받되 우리가 돈만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다. 그럼요. 뭔가 한번 해보자라는 게 조금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보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이 대단한 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장르에 한해서는 덱스터가 그동안 도전해오지 않은 장르들의 기술을 가지고 정말 어느 순간 수많은 승행차고가 아니라 진짜 대단한 작품을 하늘에서 뚝 내려보냈다는 생각을 전 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덱스터 못지않게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노고도 인정하고 박원님 말씀 맞다나 덱스터의 대표보다는 거기에 참가한 덱스터의 직원들
그리고 외부 밴드 업체 직원들 인정하고 아 댓글이 막 불이 붙네. 저 북한의 CG 주자 뭐 만국의 CG 노동 만국의 CG 노동자에 단결하라. 예. 야, 우리는 댓글 창도 다 빨갱이들이야. 그러게 말이야. 어쨌든 여러분들 의견 다 하나하나 소중하고요. 우리가 덱스터를 일방적으로 뭐 무조건 칭찬해 준다는 게 보다 이걸 계기로 삼아서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도록 네, 우리가 예.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덱스터 분신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예, 또 인성도 예. 다 내가 알아. 괜찮은 분들이기 때문에 뭐 하다 보면 섭섭한 것도 생겼겠지만 그럴수록 제가 자 당신네들 책임이 커지니까 밴더들 잘 관리해주고 저 인건비 띄어먹지 말고 작업비 잘 두고 이런 책임이 이제 생긴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에게. 그래서 저뭐 일부 저는 일반 액션 중간에 짧게 나오죠. 일반 몸을 통한 액션보다는 확실히 이제 우주 활극 부분 아까 병자가 얘기했던 레이싱 부분 같은 거는 좋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좀 기술력에 몰두한 나머지 영화가 즐기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영화가 즐기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런 되게 아쉬웠던 장면이 이 사람들이 좀 날건달 같잖아. 그러면서 추격전도 하잖아. 너무 진지해. 저는 한솔로처럼 해리슨 포드처럼 추격하면서 우후 막 이런 장면 나 있었어야 된다고 봐. 그러면 또 해리슨 포드 흉내냈다고 욕할 텐데. 아니 난 그런 장면 왜 안 들어가지? 저기선 저 대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안 나오더라고. 뭐랄까 전체적으로 지쳐 있다는 느낌이 네, 들죠. 맞아. 아 지쳐 있다. 그러니까 왜 저거 뭐죠? 밀레니엄 팔콘을 몰고 있는 해리슨 한솔로는 위기의 추바카하고. 순간에도 그 추격을 즐기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은 사실은 그 추격전도 일종의 레이싱을 하고 있는데 즐기기보다는 굉장히 집중하는 느낌이어서 긴박하고 네. 절박하고 정말 진짜 안타깝더라고. 처음이니까 그래. 이제 승려 몇 번 타보면 그러지 않을 거야. 어떤 면에서는 모든 면에서 가장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뭐 한국인 특유의 정서가 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아니 바바야가님이 그럼 한솔로 우라카이라고 욕을 할 테니까요. 아니요, 근데 저는 예고편에서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게 송중기 씨가 이렇게 화면 보고 찌익하고 웃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매력적이지. 나 그거 보고 난 이 영화 느낌 되게 좋았다니까. 야. 근데 그런 게 좀 아쉽고 또 하나 역시 뭐 배경도 그렇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결국은 자본의 문제인데 영화가 이제 낮 장면이 거의 안 나오는 게 결국은 뭐 설정상 그렇게 만든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현명하게 잘했다. 제가 여기가 아니라 거기가 무비 플러스에 가서 얘기했나 보다. 죄송합니다. 뭐냐면은 왜 그 스위트홈에서 그 근육이가 싸우는 장면에서 제일 발해가 심하잖아. 근육맨이 그거 낮 장면이라서 그래. 응? 그 근육이가 막 나와 싸우는 장면은 야외 낮 장면이죠. 근데 다른 캐릭터나 근육이도 밤에 깜깜할 때 실내 장면에 싸우면은 그래도 봐줄만해. 그게 지금 이블 레이드님이 얘기했는데 조명이야 조명. 그렇지. CG도 결국은 조명을 제대로 쳐야만 실물감이 나오는데 조명도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아니 우리 방 PD 봐요. 우리 그린 스크린 할 때도 조명 세게 쏴야 합성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뻥으로 세게 때려야지 특히 우리는. 아이고 하여튼 그래서 정말 덱스터와 그 스탭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사운드 얘기할 때 얘기 못한 부분인데 음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스코어링이 제가 볼 땐 괜찮았어요. 제가 영화 끝나고 엔드 크레딧을 다 봤는데 지금 적어놓지 못해가지고 음악 감독님 이름을 못 찾겠는데 작은 볼륨에서 못 느꼈는데 큰 볼륨으로 느끼다 보니까는 그 왜 긴박한 장면에서 제임스 오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풀 오케스트라를 써가지고 밤 쳐주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방송에 출연하시던 이동진 음악 감독한테 물어봤을 때 제일 약한 부분이 제가 로스트 메모리즈 말이죠. 러시아 가서 했습니다. 왜냐면 브라스가 안 되는 거야. 브라스가. 근데 요번에 보니까 코리안 심포니가 그래가지고 한국 분들이 다 오케스트라전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브라스도 꽤 괜찮게 나와 있더라고. 근데 믹싱을 할 때 스코어링을 이 폴리나 사운드 에펙트보다 작게 했어. 그래가지고 우주선이 팡 치고 팍 나오면은 그 꽝꽝한 소리가 못지않게 음악이 자장짱 나왔는데 음악은 잘 안 들려.
그래서 스코어링의 연주 수준 자체는 괜찮은데 믹싱할 때 좀 음악을 작게 깔은 게 좀 아쉽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일컬어서 한스 짐머를 영화 음악계 베토벤이라고 이야기한 게 오히려 한스 짐머는 굉장히 음악 센 부분은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로 음악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인 테마 강렬한 메인 테마의 부재도 좀 문제라고 하나 생각하는데 하이라이트 장면에서도 의도적으로 음악을 사운드를 많이 죽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에서 말을 죽인 게 좀 아쉽고 예. 아니 우디 오브 베테이스트님은 업계를 바꾸셨나? 만달로리안 촬영을 보면 그 조명 문제를 해결했더라고요. LED 360도 스크린 벽으로. 맞습니다, 우드님. 언제 직장을 바꾸셨어요? 근데 언제 우드님 디즈니로 이직하셨나? 저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농담이었습니다. 예. 재미도 없고 그래서 지금 반전도 없고 저는 이해도 못했어요. 덱스터에서 지금 그 파주에다가 360도 돔 스크린을 LED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거의 만달로리안 급으로 예. 큰일 났어. 그 돈 와. 근데 계속 수주하면 되지 뭐. 넷플릭스 거랑 수주하면 되죠 뭐. 예, 그래서 이제 별점은 다시 한번 뭐 마지막에 한 번 더 연기는 어때요, 연기? 연기 이거 일단 잘 붙어요. 제일 우려했던 거. 일단 다문화 영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분들도 그러니까 외국인 꽤 많이 나오고 외국 연기자에다 이제 서프라이즈 연기자가 진짜 나왔다며. 거기 2분 정도 뭐 봤다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서 기동대 대장 관악구에 사시는 멕시코 댄서 분이래요. 그 기동대 대장이 아니라 그 여자 킬러 얘기하나 본데. 아니 그건 난 크리스님이 나온 줄 알았는데 닥터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에서 지금 의외로 언급 안 되고 있는 게 외국인 연기 다른 분들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내가 봤을 땐 전문 연기 베테랑 연기자는 별로 없었던 건 확실해 보이는데 리차드 아미티지라는 어쨌든 세계적인 배우가 출연했다는 우리 지금 게시판에도 나오네요. 호빗 3부작의 주인공 아니야. 리차드 아미티지의 연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가 보기엔 맞아요. 예. 비전문 연기자의 연기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 그건 뭐 얘기할 게 안 되고. 어떠셨어요, 리차드 아미티지? 영화에 좀 잘 안 붙죠.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드 해리스 데려다 썼으면 게임 끝났다. 에드 해리스 설국열차에 나오기도 했지만 그 우리 에일리언 커버넌트 보면은 그런 이블 닥터 역할을 그 사람 누구지? 그 배우가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배우. 나이 먹은 그 이블 닥터 역할을 에일리언 커버넌트에서는 메멘토에 나왔던 그 배우 누구야? 누구죠? 메멘토에 나왔던 그 배우? 그 호주 배우? 호주 배우가 하잖아. 어쨌든 지금 나온 배우의 이런 걸 떠나서 캐스팅해서 에디 해리스가 딱 나와가지고 그냥 다 가이 피어스. 가이 피어스 맞습니다. 에디 해리스급 정도 나와가지고 야 쓸데없는 20억 다 죽어도 돼. 마치 차지철이 그가 400만 정도 죽여도 우리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난 캐스팅 연기보단 캐스팅이 좀 아쉽네. 그리고 감독의 어떤 연기 지도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굉장히 급하죠. 특히나 이 캐릭터는 자기 몸에 나노봇을 심어가지고 그로 인한 일종의 부작용처럼 보이더라고요. 뭐 그런 거죠. 성격이 급격히 바뀌는 그런 것들이 별다른 설명 없이 확 넘어갔다가 다시 평상시로 돌아왔다가 그것부터 해서 마지막 자기가 직접 갈 때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잘 붙지 않는 연기가 더 어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하고 작업하면서 그 감정의 결까지 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 설국열차는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 의문이 들어요. 왜 한국 영화에서 수많은 명배우들이 많이 출연했죠. 예를 들어 그 지금은 고인이 된 우리가 용납하기 힘든 김기덕 감독 영화에 프랑스 배우들 폭래프 연인들 배우가 출연한 거 아니야. 홍상수 감독 영화에도 그럼요. 누구야? 네. 또 유명한 영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천 상륙작전에 우리 리암 리슨 홍상수 감독의 드니라방도 있고 뭐 리샤르 저거 봤을 때 어땠어요? 뱅상 카셀 나왔던 그 국가부대에 나올 때 뱅상 카셀 많이 이상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한국 감독님이 연출했을 텐데 이 정도 되면 원어민 연기 지도 감독을 따로 고용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건 경험치하고 예. 개별 능력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막 이사벨 리베르네. 나는 이사벨 리베르가 홍상수 감독 영화 나올 때 얼마나 이상할까 생각했는데 이사벨 리베르도 홍상수 감독 영화 나오니까는 정유미랑 똑같더만. 그래서 나는 홍상수 감독이 위대한 감독이라는 거를 나 어제 우리 선이 또 봤다. 그러니까 우리 선을 또 봤다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심지어 홍상수 감독 영화를 다 봐요. 왜 봤는지 모르겠지만 승질나서 욕하고 싶어서. 아니 나는 홍상수 감독 영화 볼 때마다 요번에 저 카트는 틀림없이 카트웨이가 안 가고 패닝할 거야. 그럼 패닝하고 요번에 풀샷으로 끝낼 거야. 그럼 풀샷으로 끝내시더라고. 근데 위대한 감독 이자벨 리베르를 다른 한국 배우하고 같은 반열에 이렇게 이물감 없이 녹여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훌륭한 연출력입니까. 그래서 리차드 아미티지가 여러분 절대 폄하하면 안 돼요. 차기 007 후보로도 올라 있는 배우예요. 그러니까. 근데 좀 안타까워. 그가 가지고 있던 재능이 이번에도 역시 그래도 옛날 성룡 영화에 외국인 배우 나올 때보다는 낫지 않아요? 괜찮잖아 이런 데서 나온 것보단. 뭐 내가 보기엔 이건 뭐 굳이 국뽕 정도를 뭐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인정할 건 쿨하게 인정하는 걸로. 냉정하게 판단해도 대단한 기술적 성취고 이것이 또 한 걸음 한국 영화가 지금까지는 어떤 작가주의 영화들 봉준호 감독님이나 이제 또 오스카에서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미나리 같은 영화들 이외에는 이제는 상업 영화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그 측면에 대한 우리는 굉장히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즐겨보는 할리우드 영화들을 둘러봐도 이 정도 신나는 활극은 그렇게 찾기 어렵거든요. 전 영화 보면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조금 지치긴 했지만 영화 끝날 때까지 꽤 신나게 봤고 영화가 끝난 후에 재밌게 잘 봤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던 제 지인 중에서 오디오 샵 하시는 분, 피규어가 더 많은 분, 그분이 저한테 딱 문자를 보내가지고 다소 들뜬 톡으로 저는 8.5점이에요. 이번 스타워즈는 만달러랑부터 다 훑으신 분이거든. 이 정도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영화 쪽뿐이 아닌데도. 그래서 뭐 다행이죠라고 봤는데 저도 일단 성취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쉬운 거는 우리가 계속 보완해서 더 좋은 콘텐츠 만들면 된다라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이 비주얼 에펙트 슈퍼바이징이라고 이제 올라오신 분에게 개인적으로 톡을 드려서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 빠뜨렸는데 그 시각 효과 부분에서 자꾸 CG 얘기만 했는데 저는 우주선 내부 미술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거 잘했어.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CG는 항상 미술과 같이 가거든요. 우주선 내부뿐만이 아니라 그 우주 도시, 공장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이물감을 느끼는 게 그리고 한국 사람이 나오면 이상해하는 상당수가 CG 문제가 아니라 미술 문제거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미술이 그걸 해결했어. 그래서 저는 CG 덱스터 말고도 이 영화의 미술팀에 진짜 대단한 찬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술팀, 의상팀 다 고생하셨고요. 정말 잘하셨고 물론 다 베테랑들이 했습니다만은 저도 저거 유익게 안 봤어요, 병자님? 모니터 밑에 이렇게 나오는 선이라든가 배선 뭐 기타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간지낸다고 하는 많이 오래 쓴 것 같은 어떤 문짝 이런 거 잘했더라고 보니까 미술팀이 진짜 고생했어. 그래서 저는 CG팀의 몫이 뭐 만약에 이 영화에서 뭐 80을 차지했다면 저는 미술은 그 8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성희 감독의 가장 큰 공은 역시 비주얼 전공자로서 그럼요. CG나 미술 같은 걸 다 이렇게 잡아내고 디렉션을 준 거. 결국 감독의 컨펌을 받아야지 촬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역시 조성희 감독 뛰어나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탠리 형이 사실 국뽕 전문인데 물론 저는 과다한 국뽕은 되게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만세. 그래서 스탠리 형이 어떤 때는 좀 주접스럽다. 만세지 그럼.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한국의 어떤 컨텐츠가 찬양받는 것을 경계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요즘 김호준 씨가 맨날 BTS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 뭐 얘기하시다가 뭐 바뀐 별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별점과 함께 저는 근데 여배우의 신상 조사는 크리스님 전문인 줄 알았는데 닥두님이 이 배우가 봉춘동에 신림동에 산다는 거를 또 아셨던 얘기 듣고 닥두님도 크리스님하고 친하게 되더니 자꾸 영화 자체보단 여배우의 신상에 관심 있는 게 아닌가. 워낙 짤로 유명하게 돌았어요. 그런가요? 김태희
유치원 때 짤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낸 거야? 유치원도 아니고 2살 때 짤이더만 보니까. 똑같이 생겼죠. 야.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단역들의 연기는 하지 말자고 얘기한 게 비전문 배우들이에요. 비전문 배우들이라 그거를 우리가 무슨 일면 수긍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과다하게 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거기 나온 분 가운데 한 분은 제 친구의 친구더라고요. 아, 모델 일 조금 하고. 아하. 근데 안젤리나 다닐로바는 안 나온 거야? 누구예요? 아 모르시는구나. 뭐 있어요.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예전에 우리가 별점 주면서 한마디 했듯이 다시 한번 별점이 바뀌었는지 하고 한번. 저는 바뀐 거 없고요. 예. 아직까지 제가 현업에 나와서 할 일이 있다면은 예. 이분들이 더 만들 수 있는 또 감독님들이 더 좋아할 만한 더 좋은 기획 발굴해서 더 훌륭한 작품으로 찾아볼 기회가 저한테도 주어졌으면 좋겠다. 에이, 이미 테마록으로 형님 기여를 했어. 아직 그만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만해도 돼. 아직은 하고 싶어 근데. 예. 이거 좋네요. 그렇게 우리 또 스탠리 형 워낙 욕심 많으신 분이고 그런 질투만 좋은 의미의 질투 셈이 많으신 많아요. 분이라 이런 거 잘 되는 거 되게 배 아파하세요. 그래서 자극이 돼서 더 좋은 기획 가지고 저희 유튜브를 CG로 번복해 주시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예. 아 진짜 이런 영화 우리 스탠리 형 이름 크레딧에 올라가면 되게 자랑스러울 거야. 예. 이번 영화를 통해 가지고 적어도 한국에서 이런 거는 우리가 기술력에 따라서 못 만들어, 이런 비주얼은 우리가 못해라고 하는 것의 한계는 확실하게 없어졌다 또는 엄청나게 확장됐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의 성취는 정말 놀라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서사가 아닐까. 이 엄청난 비주얼을 정말 빛내줄 수 있는 빛나는 서사들을 가진 영화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승리호 정도면 한국 영화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말 수준급의 오락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가족 영화고. 그러네. 가족 오락영화에서 이 정도 퀄리티를 낸다는 거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도 꽤 재미있게 봤고 저는 만족했습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TMI 하나 드리자면은 킹덤 때 느낀 건데요. 영어 더빙에 한국계 배우 쓰거든요. 넷플릭스에서.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든가 LA에 있는 한국인 배우를 사용해가지고 영어 더빙을 한다라는 거죠. 주요 배역은 주지은 역할을 맡은 킹덤 배우가 한국 가령 뭐 이름은 정확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마이클 김 이런 사람이야. 요번에 재밌게 보는 거. 영어 더빙을 하면서 누가 꽃님을 정확하게 발음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배우는 막 영어로 얘기하다가 꽃님 딱 그래. 어떤 배우는 막 영어로 얘기하다가 커님 딱 그런다고. 그거에 따라서 아이 더빙은 한국계 배우가 영어 더빙을 했구나. 이 사람은 그냥 백인이 했구나. 요거 찾을 수 있습니다. 전혀 쓸데없는 정보였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아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부분 조금 궁금했어요. 그 주인공 아이 꽃님이 아니 아이 연기 말고 그 배우 얘기하는 거죠? 아니 설정에서 계속 방귀 끼는 거 나오잖아. 이거 사실 우리가 해외 저는 어떤 영화에서도 아역 배우가 방귀 끼는 걸로 이렇게 코미디를 자아내는 건 저는 기억이 안 나고 계속 꼈던가 한 번 끼지 않았던가? 아니요 2번 끼. 예. 2번 끼. 그거 되게 한국적 유머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거에 인간임을 드러내는 장치였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별 문제 없이 봤습니다. 저는 전략이라고 보는 게요. 소위 말하는 초첨단 SF 영화를 만들면서 캐릭터 이름은 꽃님이, 순이, 박씨, 업동이 이런 거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거로 왜 애기들이 그야말로 프로젝트적으로 설명하면은 그 국악이라든가 학문에 집착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귀 끼는 것도 애들은 더러운 게 아니고 재미있는 장난이거든. 혹시 나는 조성희 감독이 요 또래에 딸내미가 있나 애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걸 적절하게 썼다는 점에서 이건 의도적이다 전략적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궁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는 좀 궁금했어요. 이게 한국 영화나 이런 데서는 종종 쓰이잖아요. 방귀에 관한 유머가. 근데 의외로 해외에서는 거의 안 쓰이거든요. 서구 문화에서도 그 방귀에 관한 이야기가 사라진 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모차르트에 관한 책을 읽으면 그 당시에 그런 신사 신분의 사람들 거의 한 400~500년 전 아니에요? 모차르트가 그렇게는 안 되죠. 한 300년은 넘고 그게 꽤 오래 간 거죠. 당신 표정 봐 굉장히 한심하다는 듯이 병자를 보고. 네. 그 당시에 시민계층 거의 19세까지 이때는 그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나 특히 편지에 많이 남아 있는데
빵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승려를 리뷰를 보시면서 모차르트 시절의 방위 얘기까지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방송이에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방귀대장 뿡뿡이의 보유국입니다. 방귀대장 뿡뿡이 역시 병전이 나온 명쾌한 해석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궁금했어요. 우리 해외 영화 관객들은 왜냐하면 이게 뭐 조금 얘기하자면 아마 그 아이가 인간임을 드러내는 장치를 아마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그렇게 썼다는 게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조성애 감독의 정말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아역 캐스팅하는 거. 홍길동 때도 아니 저런 애를 어디서 찾았지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나는 그 꽃님이도 좋았지만 김무열 딸내미 그러니까 원래 송중기 딸로 설정된 나 요즘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남의 집 애들 보는지 손주 하여간 이뻐 죽겠어. 아직은 좀 기다려야죠. 예, 제가 무슨 농담이 생각나는데 너무 반인륜적이라 못하겠네요. 예. 아니,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손주 말고는 그러긴 좀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이뻐 애들이. 하여튼 많은 분들이 뭐 배드 테이스트 유튜브 라이브 역사상 가장 많은 거의 200분 가까운 분들이 그러니까. 예, 생방송으로 참여해주신 저희가 승리호 리뷰 이렇게 했고요. 이견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해요. 뭐 그래서 게시판이나 저희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뭐 홈페이지 그리고 오픈 채팅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가감없이 의견 남겨주시고 또 뭐 저희의 발언에 뭐 지적해주실 거 지적해주셔도 저희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한다는 거 항상 감안해주시고요. 하여튼 저희 화요일 팀에서 다시 연락드리겠지만 명절들 다 잘 보내시고 우리 멤버들도 또 즐거운 얼굴로 우리 코로나가 다만 좀 명절 전후로 조금 더 확진자가 줄어서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명절 지나고 뵀으면 좋겠네요. 그럽시다. 네. 참고로 여러분 새로운 스튜디오 계약하고 왔습니다. 오늘. 예. 오늘 다시 한번 참 슈퍼챗 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게 라이브 방송이 계속됐으면 제가 쭉쭉 훑어가면서 하겠는데 지금 제 기술로는 지나간 슈퍼챗 도네이션 하신 분을 제가 찾지를 못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4분 토론 승리호 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